하루에 한 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고맙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스스로를 긍정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가장 쉬운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아침 편지 고도원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준비했습니다. 펴낸 곳은 홍익출판사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매일 아침 이메일로 받아보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메일을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좋은 글들을 읽으면서도 고도원 작가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218만여 명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 책이 2011년 1월에 발간되었으니까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아침 편지가 보내지겠죠. 1952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났고 뿌리 깊은 나무와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활동도 했고요.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연설 담당 비서관으로 5년간 일했으며 라디오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2001년 8월 그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그어 놓았던 좋은 글귀에 짧은 단상을 덧붙여 주위 몇몇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한 것이 그 시작이 되었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시작하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그 속에 적힌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그가 읽은 수많은 책들 속에서 뽑은 좋은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비타민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해온 고도원 작가가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대한항공이 협찬한 대한항공 사진전 역대 최우수 작품들을 실어 최고의 사진들이 좋은 글과 함께 어우러진 아름다운 에세이집입니다. 소박하지만 진정 어린 메시지로 많은 이들의 길동무가 되어준 고도원 작가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지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봄날을 맞으며 올봄은 유난히 더디게 찾아왔다. 이제나 저제나 하며 따뜻한 봄을 기다렸는데 차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이제 막 피어난 벚꽃잎이 떨어지면서 올해 봄의 마지막 정취를 앗아가 버렸다. 봄 같지 않은 봄이 어찌 지났는지 되짚어보기도 전에 거리는 어느새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로 북적였다. 계절의 변화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봄이 되면 온몸이 나른해져서 아무 일도 손에 안 잡히는가 하면 여름에는 평소보다 훨씬 들뜬 마음이 되어 휴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가을이 되면 머플러를 두르고 낙엽이 떨어진 거리만 찾아다니기도 하며 겨울이 되면 혼자라는 쓸쓸함을 더 깊게 느끼기도 한다. 그런 중에서 따지자면 나는 유난히 봄을 타는 사람 축에 낀다. 유독 봄이 되면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나의 봄타기의 특성은 춘곤증이나 나른함보다는 설렘이다. 봄이 되면 모든 것이 경이롭고 감사하고 설레서 가슴이 마구 뛴다. 겨우내 그 삭막했던 풍경들에서 여린 초록잎이 하나 나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세상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 때 흐드러지게 핀 노란 개나리가 선명하게 나를 바라볼 때 얼어있던 개울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며 봄의 소리에 동참할 때 벚꽃의 향연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 동네 사람들이 길로 쏟아져 나올 때 사람들의 옷차림이 하늘하늘 얇아질 때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에 심장이 콩닥콩닥 뛴다. 편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즐길 만한 정도의 아릿한 설렘이 온몸을 파고든다. 봄이라는 계절은 경이롭다. 얼어붙고 정지됐던 온 세상이 일제히 깨어나는 에너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면에 기록된 기억을 더듬어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아름답다. 시작의 서투름과 탄생의 신비를 동시에 지녀 아기자기하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두 가지 상반된 에너지가 봄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 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봄이 주는 생명력에 잠시 아찔한 가운데 봄을 닮은 사람을 떠올려 본다. 여리지만 강단 있는 모습으로 자신이 나서야 할 때를 알고 피어나는 사람. 힘껏 제 몫을 해내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 아직 서툴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정이 가는 사람. 조금씩 피어올라 어느새 초록색 세상을 만드는 봄의 생명력 같은 사람이 나는 좋다. 이미 나이가 들어 작년이란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만 나도 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쉽게 눌러앉아 한자리에서 털을 잡고 두터워지며 시들어가기보다는 이리저리 흩날리다가도 털을 잡고 힘겹게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때로는 자유롭고 여유있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다. 텁텁하고 답답한 계절처럼 변화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롭게 피어나는 봄처럼 생기있고 활기찬 사람도 있다. 개나리의 꽃망울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나는 봄과 닮은 구석이 있다고 스스로 달래본다. 잔가지에 새싹이 돋는 날에는 그 나무에 귀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어보면 쭉쭉 물이 빨려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배고픈 아이가 엄마 젖을 힘차게 빨듯이 봄을 맞은 나무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차게 대지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가지 끝까지 수분을 전달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봄의 나무처럼 온 힘을 다해 살아보는 날들, 그런 날들이 바로 봄과 같은 날들이다. 내 인생에서 봄처럼 열정적이고 활기가 넘치고 아름다웠던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바싹 말랐던 가지 끝까지 물기가 올라 초록잎이 피어나는 봄은 척박한 겨울 뒤에 오는 것이라 더욱 아름답다. 당신은 지금 건조하고 쓸쓸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온몸을 열어 세상의 빛을 받아들이고 나의 의지로 힘껏 생명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다. 인생의 봄은 고된 노력 끝에 찾아오기에 더욱 아름답다. 어느새 창밖으로부터 더운 바람이 불어온다. 봄으로부터 피어난 꽃가지들이 떨어지고 상큼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여름 한복판. 봄이 지나간 이 계절에 나는 늘 봄과 같은 사람이 되길 꿈꾼다. 엉뚱하고도 행복한 상상. 나이가 들수록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온몸으로 움직이며 목청껏 소리 지르며 온 힘을 다해 놀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다. 생각해보면 그 어린 시절만큼 본능에 충실했던 적도 없다. 무엇이 하기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몰랐으며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나 하고 싶다는 절실함도 부족했다. 단지 현재의 즐거움이 가장 큰 판단 기준이었던 시절이었다. 지금 참고 견디면 미래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는 잘 몰랐다. 눈앞에 놓인 갖고 싶은 것에 집착하고 순간의 즐거움에 터질 듯 웃던 날들이었다. 판단력이 아직 서지 않은 아직은 불완전한 인간이었던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나는 늘 어린 시절이 그립다. 별다른 계획도 없이 순간을 바라보며 살았던 때지만 내가 가장 나 자체일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었고 생각이 샘솟아서 말의 속도를 못 쫓아갈 지경이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부터 생각은 더 많아졌지만 어릴 때와 다르게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다. 몸을 움직이기 전에 생각들이 소용돌이쳐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 생각의 굴레에 갇혀 행동이 굼떠졌다. 앞뒤를 따지면서 결과를 예측하고 망설이기도 하면서 점점 더 생각과 행동의 간격이 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간격만큼 불만이 쌓여간다. 생각한 대로만 살고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다. 생각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나의 행동이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몸이 유난히 찌뿌듯하고 힘든 날, 회사에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도 결국 몸을 움직이게 되는 건 내가 회사가 가지 않았을 경우 상상하게 돼서 그렇다. 오늘 하루의 행복이 내일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시절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보다 희망과 호기심이 많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둡고 칙칙한 고민들로 그 상상들을 바꿔놓은 것 같다. 어린 시절의 상상이라고 하면 황당무계한 것들이 참 많았다. 하늘을 나는 꿈이나 로봇을 조종하는 꿈, 미래의 첨단 도시에 대한 상상 같은
엉뚱한 생각들을 참 많이도 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부터는 현실적인 상상들이 그 자리를 채워갔다. 10년 후에 나는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은 언제쯤 하게 될까? 등등의 상상 말이다. 물론 이런 상상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에 꿈꿨던 엉뚱하고도 기발한 상상들이 자취를 감춘 것은 못내 서운하다. 현실이 힘들어지고 불만이 쌓여가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을 원망하는 삶이 시작된 것은 엉뚱하고 황당한 상상들을 잃어버리게 된 그때부터가 아닐까 싶다. 상상이란 고민이 되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신나고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어야 한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여야 한다. 행복을 상상하라. 주위의 모든 것과 하나라고 느끼는 순간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지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인생의 밝은 면만을 보게 된다. 우리는 이런저런 경험으로부터 한 가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삶에 대해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삶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간절히 원하면 꼭 이루어진다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상상은 당연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같은 상상이라도 미래에 대한 불안한 감정으로 하는 상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행복으로 하는 상상의 효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상상을 할 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해야 한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한 상상이라도 상상인데 뭐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 크고 깊고 높고 넓게 해야 한다. 상상은 아무리 크게 해도 돈이 들지 않는다. 아무리 허황된 상상을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가득 담고 행복하면 그만이다. 내가 만든 긍정적인 상상은 나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준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했던 상상 중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것이 있을 것이다. 현실감도 없이 단지 상상만으로 즐거웠던 막연한 상상들을 되찾아보자. 좋은 상상은 힘이 되고 끝없이 상상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상상의 에너지가 우리 삶의 활력이 되어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병이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슬픈 일이다. 아직 채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다 알아보지도 못한 채 한순간의 판단으로 삶을 포기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스스로가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여기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의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다. 삶의 힘겨움은 누구에게나 들려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이가 곁에 있고
기꺼이 함께 들어주겠다고 나서는 이가 옆에서 말을 걸어준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른다.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각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숙제들과 삶의 무게들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알고 보면 집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집안 문제건 개인의 문제건 고민거리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다.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고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누구에게나 삶이 힘들 때가 있고 끝없는 고민에 아플 때가 분명히 있다. 각자의 고민들을 안고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힘이 난다. 때낮의 거리에 각자의 목적지로 발걸음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의 목표정 뒤에 그들의 마음마다 간직되어 있을 슬픔이 연상되어 애틋한 감정이 든다. 그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각자의 고통들을 감당하며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말이다. 때때로 나는 아침 햇살이 침실에 비쳐 들어오는 시간,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바로 그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기운의 감동을 느끼며 저절로 세상에 감사하게 된다. 내가 또 하루를 무리 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어제까지 내가 이룬 것들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 다시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삶을 이어나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나는 어제까지의 삶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교훈을 얻었고 오늘 또 다시 주어진 하루를 통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계획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나온 행복했던 시간들이 나에게 좋은 추억과 희망을 주기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극복해낸 고뇌의 시간과 힘든 시간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만회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 다시 시작한 하루는 다시 많은 것을 이루게 한다. 오늘 하루도 끊김없이 생이 이어짐에 나의 삶에 하루를 더할 수 있음에 감격스럽다. 자신의 심장과 간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명상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수행이다. 자신의 몸을 보살피고 자신의 심장을 보살피고 자신의 간을 보살피는 수행이다. 사랑과 자비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거나 화낼 일이 없다. 내 안을 이루고 있는 심장과 간, 끊임없이 성장하는 마음, 세월을 이야기하는 얼굴까지 나라는 형상으로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다. 나는 나의 얼굴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다. 부끄럽지 않고 감사한 나는 누구 앞에든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에 감사한 것이 시작된다. 나의 고통들을 잘 극복해 가고 있는 나에게, 삶의 오늘 하루를 더해 다시 힘을 내는 나에게 무한히 감사하다. 나에 대한 감사는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인상 참 좋으시네요. 들어서 기분 나쁠 리 없는 소리 중 하나가 바로 인상 참 좋으시네요 이다. 이 말은
뭇 종교단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포교를 할 때 흔히 쓰이는 말이 되면서 무방비 상태에서 들으면 다소 껄끄러운 감이 있지만 그래도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은 아닌 듯 싶다. 어쩌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포교 첫 인사말로 애용된 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못되고 차가워 보인다는 얘기보다는 서글서글하고 친절해 보인다는 소리가 듣기 좋다. 사나워 보인다는 말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이라는 말이 듣기 좋다. 사람은 외모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약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색함을 풀어줄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낯설지가 않아요. 미인이시네요. 이런 말들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외모가 아름답기를 바라고 남과 비교했을 때 우위는 아니더라도 하위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망가진다는 말을 듣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래서인지 주름 개선 화장품이 인기를 끌고 성형외과에서는 주름살을 없애는 시술도 많이 한다. 주름살을 없애면 실제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상이 좋아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오히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주름들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인상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름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나이를 먹음으로써 생기는 노화 주름이고 하나는 생활 습관에 따라 생기는 표정 주름이다. 노화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순리겠지만 표정 주름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생기는 위치가 다 다르다. 우리가 흔히 미간에 주름이 있으면 신경질적일 것이라고 하고 입가에 처진 주름이 있으면 심술보가 있다고 여기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한다. 피부는 얼굴의 표정 근육과 붙어 있어서 웃거나 우는 등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근육과 함께 당겨지고 수축되면서 주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짜증을 잘 부리고 인상을 쓰는 사람은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잘 웃는 사람은 눈가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입가에 주름이 많이 생긴다. 눈가 주름이 많아 고민인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인상을 좋게 하는 편이다.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의 눈가에 주름이 많으면 참 잘 웃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미루어 짐작한다. 반면에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혀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기에 대화가 불편했던 적이 많다. 결코 좋은 인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노화로 생긴 주름보다 표정주름이 더 굵고 깊다는 사실을 아는가? 근육이 장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접혀 생기다 보니까 자연의 섭리로 생긴 주름보다 굵고 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두드러져 보이고 사람의 인상까지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시무룩한 표정을 지을 때에는 양쪽 입꼬리를 끌어내리는 근육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이 동작은 입의 양 끝에 사선으로 생기는 입가 팔자주름을 만들게 된다. 입가 팔자주름은 사람을 심술궂게 보이게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인상을 심어준다. 기분이 나쁘거나 불쾌하다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눈살이나 미간을 잘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동작이 반복되면 생기는 것이 일명 짜증 주름이다. 미간에 내천자로 생기는 이 주름은 걱정이 많거나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표정주름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없어지지 않아서 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습관적으로 턱을 괴고 고민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는 턱에 가로주름이 생긴다. 또 구부정하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자세는 목 앞쪽 근육을 주름지게 해 목주름을 만든다. 결국 나의 인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거울을 보면서 늘어난 주름살과 깊게 패인 주름살을 보면 세월을 탓하기보다는 내 생활 습관과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할 일이다. 웃을 때 주름이 생긴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을 펴는 것은 오히려 찡그리거나 처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주름을 위로 밖으로 펴주는 운동 효과가 있다고 한다. 마음껏 웃으며 얼굴 동작을 만드는 습관이 인상을 좋게 하고 젊어지는 비결이 된다.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기분 좋은 이 말을 듣기 위해 우리의 얼굴을 가꿔 나가야 한다. 주름이 없고 하얀 얼굴도 아름답지만 살짝 미소를 머금은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 진짜 좋은 인상이 아닐까. 쓸모있는 찌꺼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커피 찌꺼기를 밖에서 말리는 커피집을 보았다. 마치 볕 좋은 가을날 빨간 고추를 널어 말리는 풍경처럼 신문지 가득 커피 찌꺼기를 버려놓고 햇볕에 말리고 있었다. 한번 여과시킨 커피 찌꺼기는 다시 커피로 마실 수는 없지만 바싹 말리면 식물 거름으로도 주고 탈취 기능이 있어 방향제로도 쓰인다고 한다. 잘 말린 다음에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하겠다는 커피집 주인장이 참 알뜰하고 살가워 보였다. 찌꺼기라는 건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대개의 찌꺼기는 버려진다. 천대받고 무시당하거나 더러운 것으로 취급당하기도 한다. 찌꺼기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은 드물다. 찌꺼기는 쓸쓸히 버려질 뿐이다. 두부 전문점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출입문 옆에 두툼한 봉지가 쌓여 있었다. 두부를 만들고 남은 콩비지라고 한다.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것인데 그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맛 때문에 인기가 있다. 나도 가끔씩 그 콩비지를 한 봉지씩 얻어들고 나오곤 한다. 콩비지를 손에 덜렁덜렁 들고 오는 길. 맛있는 것인데도 찌꺼기라는 이유로 공짜 선물 신세가 된 콩비지가 정겹게 느껴진다. 본래의 것과 찌꺼기를 구분하는 건 쉽지 않다.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일 뿐이다. 찌꺼기로 분류되었다고 해서 존재 가치조차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곳에서는 찌꺼기지만 다른 곳에서는 본래의 것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찌꺼기가 무턱대고 찌꺼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쓸모있는 찌꺼기들이 찌꺼기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게 버려진 수많은 찌꺼기들은 회생의 기회마저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사라져간다. 마음의 찌꺼기도 마찬가지다.
어떤 목적을 갖고 있을 때에는 쓸모없는 마음과 쓸모있는 마음이 구분이 된다. 쓸모없는 마음에 쌓인 찌꺼기들은 비워줘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재활용할 수도 있다. 무턱대고 버리는 것은 찌꺼기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버린 마음도 다시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마음의 찌꺼기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갈 희망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겪었던 고난의 경험이 새로운 고난 앞에서 도전의 용기와 지혜가 되는 경우가 그렇다.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다시 펴 말리고 다듬어 재활용의 기회를 살펴봐야 한다. 끝에 대하여 어린 시절 내 친구 중에 책을 읽을 때 꼭 뒷장부터 넘겨보는 아이가 있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결말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끝부분부터 읽으면 결말을 알게 되어 속은 시원하겠지만 흥미진진한 맛은 잃게 될 것이다. 그 친구의 책장엔 그렇게 끝부분만 읽은 책들이 수두룩했다. 그 친구의 이상한 독서 습관을 보면서 물론 책을 안 읽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진정한 독서의 재미를 모르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는 책을 통해 세상과 만나기보다는 그냥 책을 정복하려는 목적이 강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나는 한 달에 수십 권씩 책을 읽는다고 떠들어대곤 했다. 책을 한 권을 읽어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등장하는 인물들과 함께 호흡했다는 걸 의미한다. 그들이 울면 나도 울고 그들이 웃으면 나도 같이 웃으며 책과 함께 심장이 고동쳐야만 제대로 한 권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책의 끝부분부터 건너뛰어버리면 그는 단지 유리창 너머로 세상을 보는 제3자가 될 뿐이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르러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 책의 중간에서 만나게 되는 희망을 무시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르러 해피엔딩일 것을 알면 책을 읽으며 맞닥뜨리는 고난의 무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다. 살아가면서 인생의 끝을 미리 예단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시험만 합격하면 끝이야. 로또 당첨만 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도 끝이야. 성형수술만 잘 되면 외모 콤플렉스도 끝이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말을 뱉을 때에 우리는 기실은 한 번도 그 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로또에 당첨된 뒤, 성형수술을 한 뒤의 상황이 정말로 꿈꾸던 그대로 이루어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끝을 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시점은 미래이다. 긍정적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이 되면 좋은 끝이 오겠지 하며 현재를 견딘다. 반면에 부정적인 끝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느 지점에 도달해도 현재 상황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며 현재를 힘들게 살아간다.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재미없어 하는 것은 결말을 미리 알고 있는 독자와 다를 바 없다. 고통만 닥치면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
끝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좋은 점괘가 나오면 안도한다. 나쁜 점괘가 나오면 부적을 써서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 희망적인 끝으로 바꾸고 싶은 것이다. 어쩌면 끝이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이기 쉽다. 인생의 끝이 어떨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끝도 있을 것이다. 좋지 않은 끝을 두려워하면 현재를 이끌어갈 힘을 소진하게 된다. 어린 시절 내 친구가 책장의 뒷부분만 들춰본 책들을 쌓아놓았던 것처럼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전에 웃어야 한다. 자칫하다가는 웃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될 터이니 좋은 결말, 좋은 끝을 기다리면서 현재를 고난의 시간으로만 여긴다면 결국 그가 바라는 좋은 끝은 오지 않을 것이다. 잔뜩 찌푸린 얼굴로 현재를 살면서 미래의 유리창 너머에 좋은 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그가 바라는 끝이 올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끝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말자. 끝이란 정해져 있는 시간의 척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할 뿐이다. 끝이라는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그 끝은 또 하나의 소중한 준비 단계가 된다. 만족스럽던 끝은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되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끝은 다음 단계의 도약을 도와줄 값진 교훈이 된다. 지금이 끝이 아님을 인정하고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활기찬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결말을 모르고 읽을 때 흥미롭게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처럼 끝이라는 시점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탄탄한 스토리와 반전이 있는 흥미로운 베스트셀러가 된다. 끝이란 없다. 단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만이 반복될 뿐이다. 때마침 내리는 비. 비에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이슬비, 소나기, 부슬비, 장마. 이런 이름 말고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도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목비다. 목비는 봄철 모내기를 할 때쯤 내리는 비를 가리킨다. 때마침 오는 목비는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고 한 해 농사도 잘 되게 만드는 풍년 비가 된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비에 민감하다. 모내기철에 내리는 시원한 목비는 고마운 단비가 된다. 여름날 장마철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농사의 절반은 하늘이 짓는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 것이다.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많고 적게 내리는 비의 양에 따라 땅에 심을 농작물을 결정하고 가꾸고 수확해왔다. 농사일을 하는 사람들이 계절에 맞춰 달리 부르는 비의 이름도 있다. 봄에 오는 비는 논에 물이 차오르게 하고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비 오는 날에 맞춰 일을 하곤 한다. 그래서 일비라고 부른다. 여름에는 쑥쑥 자라는 작물들을 돌보다가도 비가 많이 내리면 잠시 일손을 쉬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에 잠비라 부른다. 가을에는 가을 거지를 끝내고 쉬면서 떡이나 해먹는 비라고 해서 떡비라고 부르고 농한기인 겨울에 내리는 비는 술 마시며 놀기 좋다고 해서 술비라고 부른다.
우리 인생에도 늘 맑은 날만이 있는 건 아니다. 쓸쓸하고 우중충한 시절도 있을 것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태풍을 맞이한 것처럼 힘들고 괴로운 날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 마치 목비처럼 고맙고 좋은 비가 내리는 때도 찾아온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그 비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어영부영 우산을 쓰고 거닐 것이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모내기를 하러 논으로 나가는 농부들처럼 인생에 찾아온 적절한 기회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푹푹 찌는 여름날에 뜨거운 아스팔트 한복판을 걷고 있는 것처럼 인생이 힘들 때가 있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가 그리워질 때도 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늘이 도와주지는 않는다. 때에 맞게 오는 비는 기다리는 만큼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어느 인디언 부족의 기우제는 100% 성공률을 보인다고 한다. 이유는 비가 올 시기를 골라서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에게는 늘 땡볕 같은 인생이라고 시원하게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비가 내릴 때까지 진심을 다해 노력했는지, 비가 내릴 수 있는 시기를 잘 보았는지, 바라보며 무기력하게 그늘만 찾아다닌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행복이란 항상 선물이며 언제나 기적이다.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기적은 단지 일어날 뿐이다. 그리고 기적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순간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적이 우리를 비켜가지 않도록 손을 뻗어 잡기만 하면 된다. 기적이란 때마침 내리는 빗물과 같다. 비는 시시때때로 하늘에서 내리지만 자기 그릇에 담지 않으면 모두 밖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 그릇을 준비해야 빗물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깨끗한 그릇이어야만 거기에 담기는 빗물도 깨끗함을 오롯이 유지할 수 있다. 내가 꿈꾸는 일을 위해 깨끗하고 알맞은 크기의 그릇을 준비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내리는 비, 그것이 바로 기적이자 기회인 것이다. 비가 꼭 내려야 하는 시기에 알맞게 비가 오면 농촌 사람들은 비가 오신다고 높임말을 쓴다. 여름날에 흠뻑 내리는 초록비, 가을날에 정취를 더해주는 가랑비, 눈 내린 거리 위로 소리 없이 내리는 겨울비, 생명을 깨우는 봄비처럼 우리 모두에게 비가 오실 날이 있다. 좋은 비가 내리는 날엔 망설이지 말고 빗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목비가 오면 논으로 나가는 부지런한 농부들처럼.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